역이란 바로 후자의 상의이고, 그렇기에 역을 배우면 행위사항의 세계에 자연히 눈뜨게 된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음효와 양효를 조합하여 언어를 자유자재로 만드는데, 이 중 기본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사상과 8개이고 구체적 응용은 64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역을 제대로 깨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사상과 8개에 정통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정수는 단연코 사상이 된다. 사상은 음효와 양효를 상하로 결합하여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되고, 음과 양을 상중하로 결합하여 근, 감, 간, 진, 손, 이, 곤, 태가 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음양의 운동 성향을 이해하면 개상이 지닌 특성을 가늠하게 되고 언어로 활용하는 데 어렵지 않게 된다. 무풍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대강 이런 정도였다. 자, 누가 음양의 덕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는가? 이때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답을 하기 시작했다. 양이 가장 센 것부터 나열하면 양양인 태양, 양음인 소양, 음양인 소음, 음음인 태음이 될 것이며, 반대로 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무풍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옳거니 아주 잘했다. 지금 이 배열만 잘 이해하면 8궤, 나아가 64궤를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니라. 무풍이 청년을 칭찬하며 다음 진도로 넘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본주가 연신 하품을 해대고 몸을 들썩이는 소리였다. 부친이 말려는 보았지만 좀이 쑤셨는지 좀채 얌전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무풍은 그런 본주를 보며 껄껄대며 웃고는 부친을 향해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다. 애들이 원래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이런 심오한 철학을 배우려면 최소한 15은 넘어야 하고, 그동안 세간의 웬만한 학문은 열심히 익혀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말뜻을 정확히 아셨겠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는 통 무슨 강의를 하시는지 갈피도 못 잡겠습니다요. 허허. 부친이 선사의 깊은 뜻을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 본주가 중얼거리듯 뭔가를 뱉어냈다. 저렇게 쉬운 걸 뭐하러 배운담? 부친이 본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무풍이 그를 불러 세웠다. 교실 안이 지극히 조용했던 탓에 본주가 중얼거린 소리가 무풍의 귓가에 스쳤던 것이다. 본주라고 했지. 내가 보기엔 이 역이란 게 쉬운 것 같니? 이건 말이다. 단순히 선을 그려놓은 게 아니란다. 본주가 이곳을 나가면 7년 후에나 다시 오게 될 터인즉 무풍은 덕담이라도 한마디 던지려는 심사였다. 학문을 쉽게 봐서는 결코 제대로 된 배움을 이루기 어려운 법, 그 점을 무풍은 어린 본주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허공에 그려지는 기운을 어찌 나무 작대기처럼 취급하세요? 작대기, 양작대기 모두 배열이 틀렸잖아요. 본주가 맹랑하게도 무풍의 식견에 초를 치고 나섰다. 황당하긴 했지만 그 기백을 높이 쌓은 무풍은 본주가 다음 말을 하게끔 내버려뒀다. 음이 가장 센 것은 소음이지 어떻게 태음이 되나요? 본주의 말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음이 2개가 있는 태음보다 음이 1개가 있는 소음이 더 세다고 하니 모두들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본주에게 모자란 구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길을 걸치는 이도 있었다. 본주의 나이 8살이면 덧셈 뺄셈은 하고도 남는 나이가 아니던가. 사방에서 비웃음이 끈적하게 조여오고 있건만 본주는 해맑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말뜻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알고는 계속해서 입술을 움직였다.
작대기부터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건 사실 나무 작대기가 아니라 허공에 드리워진 살아있는 기운 덩어리예요. 양은 기운이 하나로 뭉쳐 밀집된 모양으로 쉽게 말해 고기압처럼 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칠 것이고요. 점점 기운이 흩어져 형상이 사라져갈 거예요. 반대로 음은 내부가 텅 비어 마치 저기압처럼 공동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 때문에 외부의 기운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형국이지요. 기운이 몰려들어 응집되면 될수록 형상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본조 입에서 나이에 맞지 않은 어려운 단어가 첨부되어 음양에 대한 깊은 설명이 나오자 교실하는 정적이 흘렀다. 무풍 역시 미간을 좁히며 힘차게 관자놀이를 당겼다. 본조의 말에 나름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음이 과연 글자처럼 음이 셀까요? 허공에 두 개의 음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같은 음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죠. 그저 조용히 가라앉을 거예요.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던 말이에요. 반면에 소음은 어떻죠? 허공을 배경으로 위쪽엔 음이, 아래쪽엔 양이 놓여 있어요. 음이란 놈이 양의 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어요. 양은 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그러면 음은 더욱 세게 눌러 양의 탈출을 막겠죠. 이러니 얼마나 음의 힘이 세겠어요. 본조의 일장 연설이 끝나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적막에 잠겼다. 특히 무풍은 거의 실신이라도 하려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는 놀라움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분노가 후끈 치밀어 올랐고 안면을 온통 붉은색으로 도배하고 있었다. 어수룩하게만 봤던 꼬마 녀석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맞다니.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엔 그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태껏 선술이나 도학 분야에서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가 아니던가. 제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 묻자. 음은 그렇다 치고 너희 그 기괴한 논리를 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니? 논리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두루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무풍이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재치였다. 본조가 던진 태음과 소음의 설명은 매우 입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자신이 설명한 평면적 해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반박해봤자 체면만 구겨지고 말터, 이럴 땐 대놓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우회하여 저걸 코너로 몰아 제풀에 꺾이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태양은 음의 세력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되려는 힘이에요. 탈출하는 순간에는 거대한 폭발력을 일으킬 것이고 탈출한 뒤에는 맥이 빠져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소양은 음양이 각기 제 위치에 있기에 적을 만났지만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각자 제 갈 길로 가면 될 텐데 웬일인지 흩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어요. 적과의 동침이 벌어진 것이죠. 서로 다른 두 힘이 손을 맞잡은 상태. 태극의 시작이며 무창조의 효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주가 양효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풀어내자 이젠 기겁을 넘어 숫제 넋을 잃을 판이 돼버렸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역의 건간을 저 어리고 어린 꼬마가 단번에 뒤집어 버렸으니 그럴 법도 하였다. 하지만 본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건 나무작대기에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정 붙이려면 산해, 서적, 화조, 포수라고 불러야죠. 그래야 괴상에 생명이 붙게 되고 저 복잡 미묘한 허공을 이해할 수 있죠. 어느덧 교실하는 본주의 목소리만 들렸고 어느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모든 기운은 본주의 입에 모아졌고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울림은 베일에 쌓인 허공의 문을 연신 두드려 대었다.
사상은 허공에 세워진 4개의 대들보예요. 이 위에 우주 삼라만상이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미래의 학문이 발달하면 그 힘을 찾아낼 거예요. 보수처럼 탈출하려는 기운들을 꽉 뭉쳐 한데 묶어 놓는 힘이 있고, 그런 압박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되려는 사내와 같은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조처럼 음과 양이 어우러져 마치 번개처럼 에너지를 발휘하는 힘이 있고요. 은연중에 모든 물체들에 작용하는 서적의 약하면서도 은근한 힘 또한 있을 거예요. 사상은 이뿐만 아니라 생명의 설계 코드에도 깊숙이 서며 무궁한 조화를 일궈내겠죠. 본주가 말한 4가지 힘이란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전자기력, 중력을 말하고, 생명의 코드란 ATGC로 이루어진 DNA를 가리킨다. 당시엔 까마득한 미래의 얘기지만 본주는 마치 내일 일을 내다보듯 그리 끊임없이 늘어났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장쾌하면서도 예리한 본주의 설명에 누구 하나 토를 달 생각마저 있고 숨을 바짝 죽였다. 무풍 역시 자신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길을 활짝 열었고, 본주를 힐책하거나 겨루겠다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건 일찌감치 접었다. 이미 본주의 견식은 자신을 훨씬 앞질러 있고 그의 해야 하는 아득한 곳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자존심이나 부릴 정도로 속 접은 무풍이 아니었다. 겉 넘거나 엉덩이에 뿔난 놈이라면 언제든지 몽둥이를 휘갈 수 있는 무풍이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였다. 본주는 모두들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분위기가 되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오한 역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그의 입장에선 마치 낯넣고 기억자를 유추하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음과 양 딱 2개만 알면 그것이 서로 섞이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기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변화에 역이라는 부호를 덧씌워 입으로 전달만 하면 되니 말이다. 본주는 포수, 서적, 사내, 화조가 둘씩 결합하고 다시 넷이 한꺼번에 통일하면서 어떤 기적이 발생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적이 불안한 형국으로 통일된 상태, 여기서 물질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일러줬고, 서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상이 한몸으로 통일됐을 때 비로소 정신이 창조됐다는 우주의 비화도 빠뜨리지 않았다. 천지 창조의 열쇠를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64개를 넘어 구변역까지 펼쳐 역을 완성시켜버린 것이다. 역의 완성. 인간 지혜의 궁극이라는 그것을 안전자리에서 쉽게 풀어버린 본주를 보고 무풍은 서슴없이 큰절을 올렸고 그의 제자들도 빠짐없이 예를 갖췄다. 사상과 물질. 사상과 생명. 이런 모습을 보던 부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납독개비 같은 일인지 영문을 몰라 했다. 아들이 뭐라고 주절주절된 것은 옆에서 봐서 알지만 이런 아들의 말에 국사 소리까지 듣는 천하의 무풍이 큰절을 올린다는 것이 의아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다. 부치는 아들의 해명에 놀랐다기보다는 이런 회개한 상황에 몹시 충격을 받아 본주의 손을 끌다시피 하며 선빵을 놨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다시는 서당이나 선빵을 찾지 말아야겠다며 서로들 다짐에 다짐을 했다. 아마 이들 부부는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속어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혼란한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가려면 남보다 뒤처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튀어서도 못 서는 법.
그저 적당치보다 약간 앞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처세의 도리이며, 이런 사실을 지인들의 사례에서 자연스레 터득하고 있던 이들 부부였기에 유난히도 경계를 했던 것이다. 무풍은 뒤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부로 선빵을 접었고 한 달 뒤쯤인가는 부친의 농장을 방문하여 본주를 찾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글쎄 본주의 제자가 되겠다며 박박 우기는 거였고, 회개한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한 부친이 그를 떠밀다시피 물리쳤다. 이날 이후로 부친은 농장의 문을 늘 단단히 걸어 잠갔고 특별한 볼일이 아니면 바깥 출입조차 자제했다. 하지만 본주가 15살이 되어 성년식을 치른 뒤에는 그의 뜻에 맡겼다. 품에 안고 있기에는 나날이 자라는 아들의 해명이 섬뜩하리만큼 무서웠고, 이런 것을 떠나 자식을 부속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자책감 같은 것도 한몫을 했다. 이때 본주가 접한 첫 번째 외지인이 바로 무풍이었다. 그는 본주가 자유로워졌다는 소식을 귀신같이 알고는 백발을 휘날리며 찾아왔고 정중히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건 역이나 선술, 어떤 도학적 이론 따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순전히 무풍 자신이 고이 간직하며 살아온 실존에 대한 화두였다. 본주님, 삼가 묻겠습니다. 삼라만상은 대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존재의 시작과 끝, 이것은 실존이 무엇이냐는 물음과 같다. 실존을 만족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자존성이다. 이 세 가지 잣대에 비춰 일모여금남도 없다면 가히 실존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찾은 적 중생이 지닌 생로병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공에 자유로워지게 된다. 무풍은 이처럼 큰 대열을 가지고 본주를 찾아왔고 그런 질문이 흡족했던지 본주는 미소를 안면 가득 지었다. 본주는 무풍에게 딱 한 가지만 일러줬다. 유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회개한 말 같지만 문도의 준비가 되어 있던 무풍이기에 본주의 일침에 큰 깨달음을 얻고 공의 묘리를 단번에 터득했다. 하지만 그가 공을 머릿속에 굴리는 것을 넘어 직접 맛을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문도. 도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성장되어 있거나 구도에 대한 원력이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 무풍은 통곡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의 수명이 이제 곧 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차였기에 본주라는 하늘을 옆에 두고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한 것이다. 이런 그에게 본주는 저승가는 선물로 영생과 열반의 화두를 풀어줬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꿀꺽 삼키는 법을 숙제로 남겨뒀다. 무풍에게 견성을 주고 성불의 숙제를 남긴 것이었다. 무풍은 한없이 기뻤고 끝없이 슬펐다. 자신의 일생에 절대 경지에 다다른 성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기뻤고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또한 슬펐다.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 도법의 정수를 사사받았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며칠 뒤 무풍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누워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뭐가 그리 즐거웠던지 미소가 굳어진 채로 그대로 영면에 잠겼다.